안녕하세요. 50대 중후반 애청자 남성이 사연 보내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께선 공경에 처한 사람을 구원해주는 가장 큰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생각하기에 따라선 참으로 다양한 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뭐니 해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의 힘이야말로 공경에 처한 이를 구원하는 가장 큰 힘이라고 강하게 확신하는데요. 제가 과연 어떤 사연 때문에 이처럼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지금 바로 시작될 저의 이야기를 통해 애청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똑같이 가난하던 그 시절, 그 중에서도 저희 집은 유달리 가난한 축에 들었습니다. 당시에 가난을 겪어보신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다들 충분히 공감하실 테지만 가난의 서름은 여름보다는 겨울이 특히나 더 사무쳤습니다. 당시 저희 가족은 추운 겨울밤을 지샐 연탄 한 장이 없어서 뜨거운 물이 담겨있는 유리병을 꼭 끌어안고 억지로 잠을 청하곤 했었죠. 하물며 저희 가족이 살던 집은 어느 산꼭대기 동네에 있는 단칸방이었습니다. 겨울에 눈만 오면 집으로 올라오는 길이 모조리 얼어붙어서 아랫 동네에 있는 시장에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아주 고역이었죠. 이웃 어르신들께선 얼어붙은 언덕길에 미끄러져서 봉변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요. 이처럼 당시 저희 가족은 그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이었는데요. 다만 저희 부모님께서 나태한 분들이셔서 저희 가족이 가난을 겪었던 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일찍이 세상을 떠난 할아버지께서 집안에 꽤나 큰 빚을 남겨놓으셨기에 저희 가족이 가난해지게 된 것이었을 뿐, 오히려 저희 부모님께선 아주 성실한 분들이셨습니다. 두 분이 같은 공장에서 맞벌이 부부로 일하면서 할아버지가 남긴 빚을 꾸준히 갚아 나가셨거든요. 더군다나 저희 부모님께선 자식 사랑 또한 아주 지극하신 분들이셨습니다. 두 아들인 저와 동생이 마음까지 가난하게 자라지 않을 수 있도록 매달 월급날마다 저와 동생을 데리고 식당으로 가서 특별한 음식을 먹여주셨거든요. 오늘은 짜장면도 1인당 한 그릇씩 시키고 추가로 탕수육도 대짜로 주문을 하자꾸나.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맛있는 음식 먹는 날이잖니. 오늘은 탕수육 먹고 다음 월급날엔 불고기 먹으러 가자꾸나. 요즘 젊은 친구들 입장에선 짜장면 한 그릇에 탕수육 한 접시가 무슨 대수냐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하고 계시다시피 당시엔 짜장면 한 그릇조차 쉽게 먹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입학식이나 졸업식 날처럼 아주 특별한 날에서야 겨우 한번 구경해 볼 수 있는 음식이 바로 짜장면이었거든요. 하물며 탕수육은 부잣집 아들들이 아니고서야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는 귀한 음식이었고요. 하물며 당시에 저희 부모님께선 월급날마다 저와 동생을 데리고 탕수육을 먹으러 간다거나 불고기나 갈비를 먹으러 가는 등 아주 특별한 행복을 선사해 주셨어요. 물론 저희 부모님의 주머니 사정이 풍족해서 그랬던 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런 이유 때문이었죠. 우와, 제가 지금껏 먹어본 음식들 중에 제일 맛있어요. 그래, 입맛에 맞는다니 다행이로구나. 여하간 너희 두 사람이 지금은 가난한 집 아이들이지만 엄마랑 아빠 말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탕수육처럼 귀한 음식을 매일 먹을 수 있을 만큼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거란다. 그러니 오늘 맛있게 배불리 잘 먹고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알았지? 네, 맞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께선 저와 동생이 마음까지 가난한 어린이로 자라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일부러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월급날마다 저희에게 귀한 음식을 맛보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음식들을 통해 지금의 가난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장차 풍요로운 삶을 일구라는 교훈을 간접적으로 전해주셨던 거죠. 하지만 부모님께선 저와 동생이 훌륭한 어른이 되어 풍족한 삶을 사는 모습을 지켜보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그리고 동생이 딱 8살이 되던 그해 가을에 부모님께서 근무하시던 공장에 대형 화재 사고가 벌어지는 바람에 부모님 두 분 모두 사고 현장에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더군다나 저희 부모님께선 두 분 다 일가 친척 하나 없는 분들이셨습니다. 졸지에 저는 중학교 1학년이라는 나이에 어린 동생까지 챙겨가며 부모님의 장례를 어렵사리 치러야만 했는데요. 진짜 문제는 장례가 끝난 다음에서야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문제는 저와 동생의 거취 문제였습니다. 부모님의 장례가 끝나기가 무섭게 중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너랑 동생은 보육시설로 들어가 지내는 쪽이 훨씬 좋을 것 같아.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일가 친척이 한 분도 없는 분이셨다고 했지? 네, 일가 친척이라고는 할아버지 한 분밖에 없으셨는데 제가 갓난쟁이 때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아휴, 선생님도 이런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어서 아주 무거운 심정이지만 주변에 보살펴줄 어른이 없다면 보육시설로 들어가는 편이 너나 동생 모두에게 이로운 선택인 것 같아. 물론 담임 선생님 입장에선 저와 동생을 걱정하는 마음에 고아원 이야기를 꺼내신 것이었습니다. 당시 저와 동생은 주변에 저희를 돌봐주실 일가 친척 어른이 전혀 없었던 데다가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유산 또한 한 푼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경우 보통 고아원 같은 보육시설로 들어가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자라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고요. 더구나 마침 저 또한 고아원으로 들어가서 지내는 편이 훨씬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이유는 나이 때문이었어요. 만약 그때 제 나이가 20살이 넘은 상황이었더라면 어린 동생을 충분히 건사하며 살아갈 수 있었겠지만 당시 제 나이는 겨우 중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가장의 짐을 짊어진 채로 어린 동생을 건사하며 살아가기엔 저 또한 아직은 많이 어린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형제는 고아원으로 들어가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지내던 셋방에서 둘이 계속 지내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그러한 선택을 했던 이유는 다름 아닌 동생 때문이었어요. 8살짜리 동생이 또래 친구들에게 무슨 헛소문을 잘못 들었는지 제가 고아원 이야기를 꺼내던 바로 그날부터 몇 날 며칠을 울고불고 난리가 났거든요. 난 고아원 가는 거 싫어. 무섭단 말이야. 고아원에 가면 망태 할아버지가 아이들의 간을 빼먹는다고 동네 애들이 그랬단 말이야. 그건 그냥 동네 꼬마들이 떠들어대는 헛소문일 뿐이잖아. 요즘 세상에 애들 간 빼먹는 망태 할아버지가 어딨겠어. 이처럼 저는 동생을 숱하게 어르고 달래보았지만 동생은 또래 친구들에게 들은 망태 할아버지 이야기가 너무나도 무서웠던 나머지 고아원으로 들어가기를 울며 불며 한사코 거부했습니다. 당시 동생이 어찌나 심하게 몇 날 며칠을 울어제끼던지 기력이 쭉 빠져버린 나머지 심한 열병까지 앓게 되더라고요. 그런 동생을 보며 저는 고아원에 들어가지 않기로 결심했고 동시에 마음속으로 이런 결심도 다졌습니다. 비록 제 나이가 어릴지언정 형으로서
어떻게 해서든 동생을 잘 건사하겠노라고 말이죠. 그렇게 고언행을 거절하고 새방에 남게 되자 연이어서 두 번째 문제가 저에게 들이닥쳤습니다. 저희 형제가 새방에서 계속 살겠다고 하니까 집주인 할머니께서 득달같이 저를 찾아와 들볶았거든요. 너희 부모님이 월세를 2달씩이나 밀렸다는 건 알고 있지? 너희 할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빚을 청산하겠답시고 2달치 월세를 이번 달 월세랑 같이 내기로 했었어. 난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월세를 밀어주었다가 너네 부모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난처해진 상황이야. 그치만 저랑 동생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는걸요. 당장 이사를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난 그런 사연 같은 건 모르겠고 약속대로 밀린 2달치 월세랑 이번 달 월세를 합쳐서 3달치를 한꺼번에 내던가 아니면 당장 짐 싸서 길거리에 놔던가 알아서 해. 네, 맞습니다. 당시 저희 부모님께선 2달치 월세를 밀린 채로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월세를 밀린 이유는 할아버지께서 남긴 마지막 빚을 얼른 청산하기 위해서였고요. 덕분에 감사하게도 저와 동생 앞으로 할아버지의 빚은 10원 한 장도 남지 않을 수 있었지만 막상 밀려있는 2달치 월세와 그달 월세를 합쳐서 총 3달치 월세를 한꺼번에 납부해야지만 계속 그 집에 살 수 있는 처지가 되었던 거죠. 하물며 당시 저는 3달치 월세만큼은 보증금에서 까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새들어 있던 집은 보증금 없는 반지하 단칸방이었거든요. 더군다나 그때 저는 집주인 할머니에게 저희 사정이 어려우니 당분간 월세를 더 미루어 달라고 부탁드릴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집주인 할머니는 동네에서 성질머리 더럽고 개팍한 구두쇠로 소문이 나 있었거든요. 당시 할머니께선 언덕배기 동네 곳곳에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이 몇 채 있는 분이셨는데요. 그런 할머니께서 불편한 한쪽 다리를 이끌고 언덕 동네 곳곳을 오가며 새빵살이하는 이웃들에게 방세 독촉을 하고 다닐 때면 동네 곳곳에서 그야말로 곡소리가 날 정도로 할머니의 개팍하고 구두쇠스러운 성격은 아주 드센 것이었어요. 상황이 그러하니 저로선 가뜩이나 밀려있는 월세를 더 밀어달라고 애원할 수조차 없었던 거죠. 애원해봤자 씨알도 먹히지 않을 터였으니까요. 이에 저는 당장 3달치 월세를 마련하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 나섰는데요. 기껏해야 중학교 1학년짜리가 3달치 월세를 한꺼번에 마련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며 거리를 배회하던 도중에 가로수에서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속으로 옳거니 하고 외친 저는 곧장 언덕 아랫마을에 있는 연탄집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가로수 낙엽이 우수수 떨어진다는 건 가을이 깊어졌음을 뜻했고 그 시절의 늦가을부터 초겨울까진 집집마다 겨울에 쓸 연탄을 배달시켜서 채워넣는 계절이었거든요. 마치 겨우내 먹을 김장을 미리 담가놓는 것처럼 말이에요. 더군다나 당시 연탄 배달은 100장씩 배달할 때마다 얼마씩을 받는 형식이었으니 늦가을부터 초겨울까진 그야말로 연탄 배달의 대목이기도 했어요. 즉, 제 한 몸을 불태워서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하는 만큼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이 연탄 배달인 셈이었죠. 다만 연탄집 사장님께서 중학교 1학년밖에 되지 않은 저에게 일을 시켜주실지 아닐지가 문제였습니다. 너는 위쪽 마을에 사는 녀석이잖니? 아래 동네까지는 어쩐 일이니? 저 사장님 실은 연탄 배달 일을 해보고 싶어서 찾아온 거예요. 아이고, 연탄 배달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야.
다 큰 어른들도 며칠 하다가 힘들다고 내빼기 일쑤거든. 우린 아무한테나 배달일 시키지 않으니까 용돈이 필요하면 다른 일 알아보렴. 제 두 어깨에 동생의 미래와 생계가 걸려 있어서 그래요. 얼마 전에 부모님 두 분 다 화재 사고로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형인 제가 8살짜리 동생을 건사하면서 살아가게 되었거든요. 게다가 새빵 월세가 2달씩이나 밀려있는 바람에 그 돈 마련하지 못하면 당장에 쫓겨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날 저는 연탄집 사장님께 저의 모든 사연을 말씀드리며 연탄 배달 일을 시켜달라며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고, 사장님께선 그럼 어디 한번 해보라면서 며칠 시범 삼아 일을 시켜보시더라고요. 이에 저는 정말이지 이를 악물고 그 험한 언덕을 오르내리며 연탄을 배달했고, 마침내 사장님으로부터 계속 일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사장님께선 저의 딱한 사정을 감안해서 급여도 조금 더 챙겨주시기로 하셨죠. 연탄 100장당 얼마씩을 더 쳐서 계산해 주시기로 했거든요. 아무튼 이로써 한시름 덜게 된 저는 가족도 없이 혼자 살고 계시는 집주인 할머니를 곧장 찾아가서 떳떳하게 약속드렸습니다. 이번 달 말일에 밀린 2달치 월세랑 이번 달 월세까지 총 3달치를 한꺼번에 내겠습니다. 그러니 그때까진 더 이상 독촉하지 말아주세요. 저희 동생이 할머니 때문에 겁에 질려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거든요. 지금 나더러 그 말을 믿으라고? 네가 어떻게 3달치 월세를 한꺼번에 낼 수가 있겠어? 아휴, 난 못 믿으니까 얼른 방 뺄 준비나 하거라. 저 아랫동네 연탄집에서 연탄 배달 일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이번 달 말일까지 계속 연탄 배달을 하면 3달치 월세 한꺼번에 낼 정도는 벌 수 있을 거고요. 제 말을 못 믿으시겠으면 연탄집 사장님한테 제가 일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직접 확인을 해보시던가요. 주인집 할머니는 그제서야 제 말을 믿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믿게 되었다고 해서 개팍하고 꼬장꼬장한 태도가 누그러지는 건 절대로 아니었어요. 오냐, 내 이번 한 번은 말일까지 잠자코 기다리도록 하마. 대신 약속을 어겼다간 아주 불벼락을 내릴 테니 각오하는 것이 좋을 게야. 물론 저는 내심 할머니에게 불벼락을 맞는 일은 절대로 없으리라고 자신했습니다. 학교도 이미 휴학을 해놓은 상태였으니 아침부터 밤까지 온종일 연탄 배달을 할 수 있었거든요. 이후 저는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동이 터오르기 시작할 무렵부터 해가 져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정말 이제 쉼없이 그 가파른 언덕을 오르내리며 연탄을 배달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겨울은 유독 빨리 찾아와서 첫눈 또한 일찍 쏟아져 내렸지만 그럼에도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연탄을 배달했습니다. 동생과 함께 지낼 보금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로부터 얼마 뒤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월급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필이면 그날 저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연탄집에 직접 월급을 받으러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에 저는 동생에게 연탄집으로 가서 월급을 대신 받아오라고 부탁을 했지만 몇 시간 뒤 사색이 된 채로 집으로 돌아온 동생이 저에게 건넨 건 월급이 아닌 아주 당황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큰일 났어, 형. 연탄집이 문을 안 열었어. 문이 잠겨있길래 한참을 기다렸거든. 그런데도 사장님이 출근을 안 했어. 뭐라고? 그럼 월급은 어떻게 하지? 오늘 집주인 할머니한테 월세 드리기로 약속한 날인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집주인 할머니가 월세를 받기 위해 저희 집으로 직접 찾아오셨는데요. 심지어 당시 저는
방 안에 이불을 깔고 누워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본 집주인 할머니는 당연히 노발대발했죠. 오늘이 월세 내기로 한 날인데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니? 연탄 배달해서 월세 낸다던 녀석이 백조 대낮에 왜 이부자리에서 팔자 좋게 뒹굴고 있어? 이에 저는 제가 왜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지만 할머니께선 저에게 말할 틈조차 전혀 주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역정을 내셨습니다. 집주인 할머니는 계속해서 노발대발하셨지만 당시 저로선 차마 억울하단 한마디 말조차 제대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때 저는 몸 상태가 아주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그런 저를 위해서 나서준 사람은 8살짜리 동생이었어요. 할머니가 당장 짐 싸서 방을 비우라고 소리를 치던 바로 그 순간 동생이 할머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며 불며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희 형은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월세 내려고 그동안 밤낮 없이 얼마나 힘들게 연탄 배달하고 다녔는데요. 연탄집 사장님이 오늘 출근도 안 하시고 가게 문도 안 열으셔서 월급을 아직 못 받았어요. 그래서 형이 병원도 가지 못한 채로 알아 누워있는 중이었고요. 에? 병원은 무슨 병원? 형이 며칠 전에 밤늦게까지 연탄 배달을 하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다리를 크게 다친 모양이에요. 그래서 종아리가 퉁퉁 부었는데도 월세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어제까지도 무리해서 계속 배달을 다녔고요. 그러니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저 형 진짜 많이 아파요. 네, 맞습니다. 그날 제가 동생한테 연탄집으로 가서 대신 월급을 받아다 달라고 부탁을 해야만 했던 이유는 며칠 전 연탄을 배달하던 도중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다리를 크게 다쳤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물며 다리를 다친 직후 며칠이라도 푹 쉬었으면 제 몸 상태가 조금은 나았을지도 모를 테지만 3달치 월세를 모두 마련하려면 단 하루도 쉴 수가 없었기에 저는 계속해서 일을 해야만 했고 그 바람에 상태가 악화되어 종아리까지 퉁퉁 부어오른 처지였습니다. 심지어 그런 와중에 연탄집 사장님이 가게 문을 열지 않아서 월급조차 받지 못한 채로 할머니에게 월세도 드리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연탄집 사장님께서 제 월급을 떼먹고 잠적을 해버린 것까진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제 동생이 집주인 할머니에게 형이 아파서 누워있었던 거라며 한창 울며 불며 애원을 하고 있던 도중에 연탄집 사장님이 헐레벌떡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거든요. 그리곤 집주인 할머니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아무 죄도 없는 애들을 왜 그렇게 쥐잡듯 잡고 계십니까? 죄가 없긴 왜 없어. 오늘까지 월세 내기로 했는데 감감무소식이어서 찾아온 거지. 그러는 자네야말로 이 시간까지 어디서 뭘 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나타난 거야. 자네가 저 아이들한테 제때 월급만 줬더라도 내가 굳이 돈 받으러 찾아올 이유도 없었잖아. 그건 제 잘못이니까 사과는 저한테 받으세요. 할머니 말 맞다나 제가 월급을 늦게 줘서 일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연탄집 사장님께선 곧장 저에게 월급 봉투를 쥐어주시며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저씨가 기별도 없이 가게 문을 열지 않아서 돈 떼먹히는 줄 알고 많이 당황했지. 놀라게 해서 미안하구나. 실은 치매에 걸린 우리 어머니께서 아침에 갑자기 사라지신 바람에 어머니 찾아다니느라고 가게 문을 열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러셨군요. 그럼 어머니는 찾으셨어요? 다행히 찾았단다. 그리고 네 생각이 나서 월급 챙겨주려고 부랴부랴 달려온 거고. 여간 한 달 동안 고생 많았고 다리가 다 낫거든. 그때 다시 일하러 오렴. 연탄집 사장님께선 그 말을 끝으로 자리를 뜨셨고
제 손엔 그동안 일한 월급 봉투가 쥐어져 있었는데요. 아직 모든 문제가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집주인 할머니에게 드릴 3달치 월세를 빼고 나면 라면 2개 살 돈 정도밖엔 남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즉, 월세를 내고 나면 병원에 갈 돈이 없었던 거죠. 하지만 당장 급한 건 월세였기에 저는 다친 다리를 힘겹게 짚고 일어나서 집주인 할머니에게 다가가 월세를 건네드렸습니다. 말씀드렸던 3달치 월세입니다. 다음 달 월세도 늦지 않게 드릴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당연히 그래야지. 다음 달에도 늦으면 또 내가 직접 찾아와서 혼쭐을 내줄 테니까 그리하라. 그렇게 한마디 툭 쏘아붙인 할머니께선 돈 봉투를 낚아채듯 냉큼 받아서 돌아서셨고, 바로 그 순간 긴장이 풀려버린 저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통증을 느끼는 바람에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풀썩 주저앉고야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구두쇠 짠돌이 할머니가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돈과 퉁퉁 부어있는 제 종아리를 한참을 번갈아 보더니만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돈 몽땅 다 나한테 주고 나면 병원 가서 치료받을 돈은 있어? 아니요. 지금 남은 돈은 라면 2개 정도 사면 끝일 것 같아요. 하면 병원 갈 돈도 없고 끼니를 해결할 돈도 전혀 없다는 게야? 그날 집주인 할머니께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고민에 잠기셨고, 이내 3달치 월세가 든 봉투를 방바닥에 슬그머니 내려놓으시면서 퉁명스레 말씀하셨습니다. 나 이 돈 안 받을 테니까 오늘부터 월세 내지 말고 살아. 전 그런 상황이 너무나도 뜻밖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집주인 할머니는 남에게 그런 호의를 베풀어 주실 분이 절대로 아니었으니까요. 이에 저는 한참을 멍하니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돌아온 건 할머니의 꾸지람이었습니다. 아, 뭘 그렇게 멍하니 쳐다보고 있어. 얼른 병원에 가서 치료부터 받지 않고. 왜, 이 늙은 할미가 너를 직접 병원까지 업어다 줘야 직성이 풀리는 게냐? 그건 아니고요. 솔직히 조금 당황스러워서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월세 내놓으라고 노발대발하셨잖아요. 공짜로 그냥 살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 형제랑 이 할미가 거래를 하자는 뜻이었을 뿐이야. 그러니 얼른 병원부터 다녀오거라. 자세한 얘긴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 말을 끝으로 할머니께선 횡하니 자리를 뜨셨고, 저는 영문도 모른 채로 우선 급한 대로 동생의 부축을 받아서 병원으로 향했는데요. 어쨌거나 그렇게라도 병원에 가게 되었던 덕분에 저는 아주 큰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당시 제 정강이 뼈가 살짝 부러져 있었다더라고요. 전 그런 줄도 모르는 채로 돈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려고 했었고요. 만약 제가 정말로 치료를 포기했었더라면 부러진 뼈가 잘못 붙어서 앞으로 한평생 한쪽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살게 될 뻔했었는데, 할머니께서 난데없이 돈을 돌려주시면서 병원 가라고 호통을 치신 덕분에 늦지 않게 깁스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또 그랬던 덕분에 평생 한쪽 다리를 절룩이면서 사는 신세를 면하게 되었던 거고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이 좀처럼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괴팍한 구두쇠이자 지독한 짠돌이로 온 동네에 소문난 할머니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진 않으셨을 텐데, 정작 저는 할머니가 저한테 대체 무엇을 바라고 계신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에 저는 병원을 나서는 즉시 깁스를 한 채로 집주인 할머니를 직접 찾아뵈었어요. 그러곤 이렇게 여쭤보았죠. 앞으로 정말 월세를 받지 않을 생각이신 건가요? 아까 내가 한 얘기 못 들었어? 너희 형제랑 이 할미랑
거래를 한 셈이라고 말했잖아. 그치만 대체 어떤 거래인지 아직 제대로 말씀해주지 않으셨잖아요.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너희 형제가 살고 있는 그 반지하 새방에 안 좋은 수맥이 흐른다는 걸 그동안 깜빡 까먹고 있었더라고. 근데 오늘 월세 받으러 찾아갔다가 문득 그 수맥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너희 형제한테 월세 안 받고 그 방을 빌려주기로 마음을 먹은 거야. 자고로 수맥 흐르는 방은 그 음기를 어린아이들의 양기로 눌러줘야 하는 법이거든. 난 공짜로 음기를 억누를 수 있어서 좋고 너희 형제들은 월세 안 내고 공짜로 살 수 있어서 좋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일이잖아. 물론 당시 저는 수맥이니 음양오행이니 그런 건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어쨌든 앞으로 월세 한 푼 내지 않고 계속 반지하 새방에서 머물 수 있었으니 이러나 저러나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상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할머니께서 깁스한 제 다리를 흘끗 보시더니만 이번에도 퉁명스럽게 말씀하셨거든요. 다리는 괜찮은 거야? 의사 양반이 뭐라던. 정강이 뼈가 살짝 부러졌었다고 하더라고요.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더라면 평생 한쪽 다리를 절룩이면서 살아갈 수도 있었는데 제때 병원에 간 덕분에 그런 상황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할머니. 고맙기는. 그런 남사스러운 말은 얼른 집어넣고 앞으로 계속 우리 집에 머무르게 된 김에 경고 한마디 할게. 우리 집 마당 장독대는 절대 눈독 들이지 말어. 장독대 안엔 고추장도 있고 된장도 있고 저기 옆쪽엔 쌀떡도 하나 있거든. 아휴, 내가 요새 눈이 자꾸만 가물가물해서 누가 몰래 퍼다가 먹어도 눈치챌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늙은 나이에 장독대 앞을 지키고 서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니놈이 양심껏 알아서 잘 처신하도록 해. 전 그 말이 너무나도 의아했습니다. 월세까지 돌려주면서 병원에 보내주셨을 땐 언제고 저를 장독대에 있는 쌀과 장을 훔쳐먹을지도 모르는 도둑 취급하시는 것만 같았으니까요. 그 와중에 더 이상했던 건요. 제가 정말로 장독대랑 쌀떡을 거들떠도 보지 않으니까 할머니께서 아직 배가 덜 고픈 모양이라며 되려 꾸지람을 내리셨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던 저는 연탄집 사장님을 찾아가서 조심스레 고민 상담을 했습니다. 연탄집 사장님은 대대로 그 지역 토박이셨기에 저희 주인집 할머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했거든요. 그 집 할머니께서 장독대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었다고? 아저씨 생각에 그 집 할머니가 자네를 도와주고 싶어서 눈치 보지 말고 퍼다가 먹으란 말씀을 애둘러서 해주신 것 같아. 그 집 할머니가 성격이 괴팍한 면이 있어서 그렇지 원래 타고난 본성은 참 따뜻한 사람이거든. 그날 저는 대대로 그 지역 토박이인 연탄집 사장님으로부터 주인집 할머니의 딱한 사연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우리 동네로 흘러들어와서 정착을 하게 된 건 6.25 전쟁이 거의 다 끝났을 무렵의 일이었는데 이야기를 듣자 하니 사연이 아주 딱하더라고. 전쟁 당시 폭격을 맞아서 가족을 모두 잃었고 심지어 할머니 자신마저 한쪽 다리를 크게 다쳤었는데 당시 수중에 가진 돈으로는 거처를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빠듯해서 결국 치료를 포기해버렸다고 하더라. 그 바람에 지금까지도 한쪽 다리를 저렇게 절뚝이면서 살고 계신 거고. 그건 제가 겪었던 일이랑 비슷한 일이네요. 저도 할머니께서 월세를 돌려주지 않으셨다면 한쪽 다리를 평생 절면서 살았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럼 혹시 할머니께서 저한테 동병상련을 느끼고 저랑 동생한테 마음을 열어주셨던 걸까요?
분명 그러셨을 게야. 아직 어리고 앞날이 장창한 자네가 한평생 다리를 절면서 살게 되는 걸 내버려둘 수가 없으셨을 테니까. 네, 맞습니다. 집주인 할머니께선 피난민이자 실향민, 그리고 한쪽 다리까지 불편한 여자 혼자의 몸으로 험한 세상을 아등바등 살다가 보니까 성격이 거칠어지셨을 뿐, 원래는 아주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분이셨다고 해요. 아무튼 그런 할머니 입장에선 딱한 처지에 놓여있던 저와 동생을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으셨을 겁니다. 다만 온 동네 사람들에게 까칠하게 굴면서 살아온 시간이 적지 않았던 나머지 저와 동생에게 갑자기 포근하게 대해주시려니 너무나도 쑥스럽고 겸연쩍어서 애써 퉁명스러운 척 이런저런 핑계를 섞어가면서 배려를 해주셨던 거죠. 장독대와 쌀독 이야기도 저희가 눈치 보지 말고 퍼다먹으라는 뜻이었고요. 저와 동생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말이에요.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연탄집 아저씨의 귀뜸을 들은 저는 할머니의 장독대와 쌀독에서 장과 쌀을 조금씩 퍼다가 끼니를 해결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로부터 며칠 뒤 제가 할머니네 쌀독을 열어보니까 웬 영어 사전이 하나가 들어있더라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나가다가 제 모습을 발견하신 할머니께서 이번에도 역시나 퉁명스럽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채 넣어주려고 사다가 넣어둔 것이 아니라 길 가다가 우연히 주웠어. 그리고 쌀독에 책 같은 걸 넣어두면 쌀벌레가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넣어둔 거니까 괜히 착각하지 말고.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 귀한 영어 사전을 대체 누가 길바닥에 버리겠어요? 더군다나 쌀독에 책을 넣어두면 쌀벌레가 생기지 않는다는 말은 금시초문이라고요. 그래? 그럼 뭐 하는 수 없지. 너가 가져다가 공부를 하던가 아님 불쏘시개로 쓰던가 마음대로 해. 제 생각이 나서 사온 거니까 가져가서 열심히 공부하란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아, 마음대로 생각하던가. 어차피 착각은 자유니까. 하지만 이미 저는 할머니의 본심을 훤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가장의 짐을 짊어진 바람에 학업을 중단한 제가 안타까운 나머지 오다 주었다 하는 식으로 저를 챙겨주셨던 거죠. 이에 저는 할머니에게 감사의 큰절이라도 올리려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셨습니다. 이처럼 할머니께선 저의 감사 인사를 매번 거절하셨지만 속으론 고마울 줄 아는 제가 엄청 기특했던 모양이셨습니다. 쌀독에다가 저를 위한 간식이나 학용품들을 종종 넣어주셨거든요. 한편 할머니의 보살핌 덕분에 저의 생활은 한층 안정이 되었습니다. 비록 제가 직접 이런저런 일을 해서 동생과 함께 쓸 생활비를 벌어야만 하는 힘든 상황은 여전했지만 적어도 월세와 쌀 걱정은 하지 않게 되었으니 그것만으로도 아주 충분한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이에 저는 다니던 중학교에 복학을 했고 할머니의 보살핌에 대해 나름의 보답을 해드리기 위해 매번 시험을 볼 때마다 장독대에 전교 1등짜리 성적표를 넣어드렸습니다. 물론 그럴 때마다 할머니도 가만히 계시진 않았어요. 저에게 아무 말 없이 장독대에 돼지고기 한 주먹씩을 넣어주셨거든요. 그렇게 저와 할머니는 아주 깊은 인연을 쌓아나가고 있었는데요. 그랬던 저와 할머니의 인연이 아쉬운 마침표를 찍게 된 건 88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서울엔 올림픽을 앞두고 대대적인 도시미관 개선 사업이 시작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살던 꾀재재한 언덕 달동네에 시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었죠. 그 와중에 유일하게 다행이었던 건 당시 제 수중에 다른 동네 월세 단칸방으로 이사를 갈 만한 여윳돈이 마련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할머니께서 그동안 월세도 받지 않으셨고 심지어 저희 형제에게 계속 쌀을 대어주셨던 덕분에
제가 학업과 돈벌이를 병행하면서도 차곡차곡 저축을 해놓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행인 점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결국엔 할머니의 품을 떠나서 이사를 가야만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이에 저는 새로 이사를 가는 집 주소를 적어서 할머니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저랑 동생이 이사를 가게 된 새방 주소예요. 이쪽으로 편지를 주시면 제가 꼭 답장 보내드릴게요. 당시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할머니와의 인연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먼 훗날 훌륭한 어른이 된 모습도 꼭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하지만 할머니의 생각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쯤에서 헤어져서 각자 살 길을 찾아가는 쪽이 맞는 것 같구나. 그러니 이 쪽지는 받지 않으련다. 내가 어디로 이사를 가는지도 알려주지 않을 생각이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대로 헤어져 버리기엔 저희의 인연이 아깝잖아요. 저랑 동생이 할머니에게 보답을 해드리려면 편지로라도 계속 인연을 이어가야만 하고요. 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다 아니까 그래서 주소를 받지 않겠다는 게야. 난 너희 형제에게 보답받을 생각이 추호도 없다. 그러니 우리의 인연은 서로를 위해 이쯤에서 작별을 고하자꾸나. 그렇게 말씀하신 할머니께서는 처음으로 저희 형제를 향해 눈시울을 붉히며 이런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가끔 이 산꼭대기 동네가 떠오를 때면 한평생 꼬장꼬장하게 살았던 노인네가 있었다는 걸 기억이나 해주렴. 이 할미는 너희 형제들의 기억 속에 오래오래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것만으로도 이 할미는 보답을 받은 셈이니까. 너희는 그저 밝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헐헐 날아가거라. 자유로운 새처럼 힘차게 훨훨. 역시나 할머니다운 작별 인사였습니다. 하긴 할머니께선 원래부터 그런 분이셨습니다. 보답 같은 걸 받을 생각은 전혀 없이 그저 저와 동생에게 모든 걸 베풀어주는 느티나무 같은 분이셨죠. 물론 저와 동생은 할머니의 심성을 세상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기에 할머니 당신께서 원하는 방식 그대로의 이별을 받아들였어요. 서로 주소를 교환하지 않은 채로 겉으론 묵묵히 그러나 마음속으론 뜨거운 작별의 눈물을 흘리며 이별을 맞이했죠. 다만 저는 이사를 가던 날 새벽에 할머니 댁살독에 이런 편지를 넣어두고 떠났습니다. 존경하는 할머니에게 전 2달 뒤면 대입학력고사를 볼 예정입니다.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마음으로 응원을 보내주세요. 전 할머니와 인연을 영원히 가슴에 간직하며 할머니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훌륭한 어른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그러는 한편으로 저는 동생과도 철석같이 약속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우리 형제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되자고 말이죠. 그날의 다짐과 약속이 반짝 빛을 발하게 된 건 약 20여 년 뒤 어느 날의 일이었어요. 출근 시간을 맞이한 제가 어느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바쁘게 지나가고 있는데 간호사들이 어느 노파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더라고요. 이에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간호사들을 향해 다가갔죠. 무슨 일 있습니까? 그게 여기 할머니께서 응급실에 찾아오셔서 저희가 문진을 해보니까 단순한 소화불량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증상은 응급실이 아니라 외래 진료를 보셔야 한다고 안내를 드렸는데 할머니께서 자꾸만 응급실 진료를 봐야겠다고 성하시네요. 전 처음엔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저 일상에선 아주 자주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제가 직접
어떤 증상으로 응급실에 찾아오셨는지를 물어보기 위해 노파를 향해 돌아섰는데요. 그분께서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제 얼굴을 빤히 바라보며 서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얼굴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지난날 저와 동생을 거두어 주셨던 집주인 할머니셨거든요. 너 그놈 맞지? 우리 집에서 공짜로 새들어 살면서 쌀독에서 쌀도 막 갖다 꺼내 먹던 바로 그놈 말이다. 네, 맞아요. 제가 그때 그 녀석입니다. 근데 할머니는 여전하시네요. 예나 지금이나 마음은 따뜻한 분이시면서 말씀을 괜히 퉁명스럽게 하시는 거 말이에요. 당연하지. 나이 먹고 생긴 습관이 어디 하루아침에 변하겠어? 헌데 넌 아침 일찍부터 병원엔 어쩐 일이니? 어디가 아픈 게야? 병원에 출근하던 길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어릴 적에 잘 보살펴 주셨던 덕분에 전 의사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런 제 말에 할머니께선 그야말로 펄쩍 뛰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아무래도 할머니께서도 저랑 제 소식에 엄청 궁금하셨던 모양이었죠. 이에 저는 할머니를 병원 로비에 있는 카페로 모셔서 그간 살아온 세상살이 이야기를 나누었고, 할머니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서 흉부외과 의사가 되었다는 감사의 말씀도 전해드렸죠. 물론 할머니께서는 여전히 쑥스러운 말은 꺼내지도 말라면서 손사래를 치셨는데요. 약 20여 년 만에 맞이한 기적과도 같은 재회의 순간에도 할머니께선 계속해서 식은땀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저랑 대화를 나누는 동안 마치 체한기라도 있는 사람처럼 이따금씩 명치 쪽을 두들기셨고요.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할머니에게 응급실까지 찾아오게 된 증상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명치 쪽에서 뭔가가 쥐어짜는 것 같은 통증이 간헐적으로 느껴지신다고요? 그 위치가 정확하게 어느 쪽인데요? 왼쪽 가슴 부위야. 한번 증상이 시작되면 못해도 한 30분씩은 통증이 생겼다가 괜찮아지기를 반복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식은땀이 나고 한 번씩 현기증이 올라오기도 하더라. 순간 위험한 상황임을 눈치챈 전 급히 응급실에 할머니의 자리를 마련해드렸습니다. 그리곤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무래도 하늘이 저더러 은혜를 갚으라고 할머니를 저희 병원까지 오게 만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아이고, 내 몸 상태가 엄청 심각한 게야? 당연하죠. 아무래도 심근경색 예비 증상인 것 같으니까 절대로 응급실 밖으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즉시 내려올 테니까 여기 절대 벗어나시면 안 돼요. 아셨죠? 네, 맞습니다. 당시 할머니께선 심근경색 예비 증상으로 응급실을 직접 찾아오셨던 것이었어요. 다만 그날의 일이 더더욱이 기적과도 같았던 건, 심근경색 예비 증상은 같은 의사라고 하더라도 흉부외과 의사가 아닌 이상 단순 소화불량으로 오해하기 십상일 정도로 증상의 구별이 어려웠다는 점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20여 년 만에 병원에서 제외한 저의 직업이 바로 흉부외과 의사였고요. 즉 저로서는 하늘께서 지난날의 은혜를 갚으라고 할머니를 다시 만나게 해주신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었죠. 아무튼 그날 저의 진단은 아주 정확했습니다. 할머니의 심장 쪽 동맥에 큰 이상이 있더라고요. 이에 저는 정밀검사를 통해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간단한 시술을 통해 심근경색의 발생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지난날 위태롭기 짝이 없던 소년가정이었던 제가 훌륭한 의사로 성장해서 저와 동생을 거둬주셨던 할머니의 생명을 구해드린 것이었죠. 그것만으로도 이미 가슴이 벅차오르고 세상 뿌듯한 일이었지만 그날의 기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간단한 시술을 마치고 마취에서 깨어난 할머니 앞엔 참으로 많은 식구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이쪽이 제 안사람이고 이 녀석들이 제 아이들입니다, 할머니. 아이고야, 번듯한 의사가 된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단란한 가정까지 꾸렸구나. 이게 다 할머니의 은혜 덕분이죠. 자, 할머니께 인사드리렴. 이분이 아빠가 늘상 이야기했던 바로 그 할머님이란다. 맞다. 여보도 인사드려. 물론 그날 그곳에 있던 건 저희 아내와 자녀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동생과 재수씨, 그리고 조카들도 함께 있었거든요. 저희 동생 또한 저와 마찬가지로 기적처럼 재현 할머니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할머니 꼭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의사가 된 형이랑 변호사가 된 제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 소원 이루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힘든 시절 잘 이겨내고 보시다시피 행복한 가정까지 꾸렸어요. 그제서야 할머니께선 저와 동생의 손을 어루만지며 감동의 눈물을 쏟아내셨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날 저와 동생 사이에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셔서 심장 시술까지 받은 할머니를 다른 가족도 없이 혼자 살고 계신 집으로 돌려보낼 순 없었기에 당연히 저희 형제 둘 중 한 사람이 할머니를 모시고 가서 보살펴드려야 마땅한 상황이었는데요. 문제는 저희 형제 둘 다 할머니를 모시고 가고 싶어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그날 저와 동생은 일종의 효심 다툼을 벌였던 거죠. 물론 어디까지나 가장 중요한 건 할머니의 뜻이었기에 저와 동생은 할머니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렸습니다. 두 손주들 모두 이만큼 장성해서 자리를 잡았으니 이젠 부담 갖지도 말고 거절하시지도 말고 마땅히 보답을 받으셔도 된다고 말이죠.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한참을 고민하신 끝에 마침내 이런 대답을 내어주셨습니다. 두 사람 다 번듯한 전문직에 행복한 가정까지 꾸렸으니 이젠 보답을 받아도 민망하지 않을 것 같구나. 다만 너희 둘 중 어느 한 집에 눌러앉진 않을 생각이란다. 너희 두 형제 모두 내가 마음으로 키워낸 손자이니만큼 너희의 집을 오가면서 지내는 건 어떻겠니? 네, 맞아요. 그날 할머니께선 마침내 저희 형제의 보답, 아니 손주들의 효도를 받기로 하셨습니다. 다만 할머니 입장에선 저와 동생 모두 당신의 손자이니만큼 어느 한 집에 계속 머무르기보다는 두 집을 오가면서 지내는 방식을 선택하셨을 뿐이죠. 물론 저와 동생은 흔쾌히 할머니 뜻대로 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당연하게도 가족들의 반대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와 동생을 거두어 키워주신 분이 바로 그 할머니라는 사실을 가족들 모두 이미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후 할머니께선 저희 두 형제의 효도를 마음껏 받으시며 천수를 누린 끝에 평온하게 소천하셨습니다. 물론 저희 형제는 앞으로도 할머니와의 인연과 은혜를 계속해서 간직해 나갈 예정이에요. 저희 형제가 매년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할머니의 제사를 모실 예정이거든요. 이로써 다사다난했던 사연을 모두 끝마치며 저는 공경에 처해 있는 일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결국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와 동생이 할머니와 인연 덕분에 위기를 극복하고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반면에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와 동생이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